네, 이번 시간은 플랫폼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이라고 한 그 단어를 듣고 나서요. 그 책을 검색해 본다든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정말 정말 많은 플랫폼과 관련된 이론과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들을 보잖아요. 플랫폼을 몰랐었던 내가 도대체 왜 이걸 몰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것만이 답이다. 이것을 몰랐으면은 경영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거대 기업들이 아주 많다. 같은 어조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뭐길래 이렇게 제국까지 만들고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까지 언급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랑 성공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번 그걸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플랫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다양한 기업들이 플랫폼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차역의 플랫폼입니다. 예, 기차역을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인도에 있는 기차역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기차를 타고 떠나는 장소로서 시장의 역할, 그다음 만남의 장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에서의 플랫폼은 다양한 집단들이 모이는 곳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여지었다는 것은 그걸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곳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를 담기 위한 노력으로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온 것이고요. 인터넷 기업이 발전하고 나서부터 특정한 인터넷 기업이 기존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서 생각도 못하는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회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수익 구조가 왜 이렇게 우리 기존의 기업들의 성공과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점을 가지면서 기업을 분석하다가 이런 이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짰던 게 아니고 특정 기업들이 굉장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업들의 성공 DNA를 밝히다가 플랫폼 이론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성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밝혀지게 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플랫폼 이론의 역사 자체는 인터넷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역사는 되게 짧고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플랫폼 이론에 이론들이 더 추가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축적되고 있는 상태의 이론입니다. 아주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단어를 정의를 하고 이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기업이란 존재가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후에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외우시고 정의를 이제 이해하시고 시험에도 제가 항상 이걸 냅니다. 네 가지를 다 쓰라고 하는 시험 문제도 있지만 특정한 효과에 집중을 해서 특정한 특징에 집중을 해서 세부적으로 그 이슈에 대한 정의랑 그 다음에 특징과 거기에 적합한 예시를 제시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주어지는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 혹은 논문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성은 이 네 가지 특성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라고 해석해내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 네 가지 특성, 네트워크 효과, 수학 체증 효과, 그 다음에 위너 테이크 올, 그 다음에 프라이싱 디스크리미네이션, 가격 차별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요. 한 슬라이드도 버릴 게 없을 겁니다. 자, 비즈니스가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제품도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규칙, 어떠한 표준도 다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혹은 크레딧 카드도 다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얘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표준 혹은 규칙, 인프라, 이게 왜 플랫폼인지 네,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플랫폼은요, 우선 두 가지 이상의 집단이 모입니다. 물론 한 가지 집단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플랫폼도 있는데, 이제 온전한 개념의 한 가지 집단만 모여서 활동하는 플랫폼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일 플랫폼보다는 네, 여러 가지 집단이 같이 모여서 네, 활동을 하는 투사이디드 플랫폼 혹은 멀티 사이디드 플랫폼,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의 집단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멀티 사이디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생각할 때는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집단이 도대체 몇 개야를 먼저 발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를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창업 동아리에 있는 학생이 아이템을 만들어 오면은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컨설턴트처럼. 니네 이 애플리케이션 쓰는 집단이 몇 개야? 누구누가 어떤 고객층이 있지? 이렇게 탁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의 처음 플랫폼을 딱 볼 때는 여길 이용하는 집단이 몇 개야? 라고 먼저 네, 그 눈을 번쩍 뜨시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의 집단만이 이용을 하는 곳, 이게 최종 소비자들이 있는 곳인데, 가장 최초의 당근 그 당근이라는 서비스 혹은 그 중고 거래 장터를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게시판을 선의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카페를 딱 만들었어요. 네,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는 절대로 안 사고 물건을 팔기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 사용자가 물건이 되게 많이 안 썼는데 집을 너무 비좁게 하는 겁니다. 혹은 새 걸 살려니까는 돈이 너무 아깝고 이거 누가 쓰다가 버린 게 없나? 라고 궁금해져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이라는 네, 신문사 혹은 그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어떤 중고거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가 게시판을 만들어 뒀고 사용자는 그냥 판매를 하는 사람이 사기도 하는 네, 최종 소비자들만 오롯이 모여 있는 사이트를 발견합니다. 당근도 초기에는요,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다가 그 사람 판매한 사람 그 내가 물건 판 사람 거에 들어가서 또 물건을 사기도 했어요. 그 위에 사용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사이디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원사이드 플랫폼으로만 두진 않습니다. 왜냐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투사이디드 플랫폼으로 변경 혹은 멀티사이디드 플랫폼으로 변경합니다. 어떻게 멀티사이디드 플랫폼이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내가 만든 이 아이템이 원사이디든가 투사이디든가 멀티사이디든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원사이디드 플랫폼을 만드셨다면은 돈을 벌 방법이 조금 없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거 물론 당근을 거래할 때마다 드는 그 거래 비용의 일부를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학적 입장에서 왜 최종 소비자들 원사이디드 플랫폼을 형성한 집단에게 플랫폼이 돈을 받는 게 적합하지 않은지도 이번 그 이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집단이 둘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 쿠팡 같은 곳은요, 어떤 물건을 사요. 이쑤시개를 사요. 이 이쑤시개는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거야 라고 합니까? 쿠팡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물건을 삽니다. 다이소에 있는 제품을 다이소가 직접 만들었어. 다이소 공장이 돌아가서 직접 만들었어 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쿠팡이나 다이소 같은 곳은 판매를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요. 판매를 할 사람들이 물건을 특정한 장소에 거치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네, 최종 구매자가 구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죠. 쿠팡과 다이소는 물건을 만듭니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집단이 확실하게 만들어 있는 경우가 이제 투사이디드 플랫폼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 자동차를 네, 우버가 직접 운영합니까? 혹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합니까? 우버는 절대로 자동차를 만들거나 생산하지 않았었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 또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확장시켜서 직접 택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지금 그 상황이긴 한데, 그 전에 원래 기초 모델에만 집중을 하자면은 우버는 그냥
자동차를 빌려주려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 두 집단만을 다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도요. 집을 빌려주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과 집을 빌려야 되는 사람 두 집단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이 두 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곳은 투사이디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또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요즘은 기업을 분석할 때 너무 많은 집단들이 한 곳에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는데요. 멀티사이디드 플랫폼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지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 멀티사이드냐?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보면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우버 얘기를 계속 합시다. 우버에서는 차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차를 빌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저기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을 때 우버 위에 영화 광고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혹은 밑에 하단에 팝업이 뜹니다. 그런 팝업들을 띄우는 것은 이 우버 차가 어디쯤 왔는지를 눈에 빠지게 보고 있거든요. 1분 전이다, 2분 전이다, 저 코너 돌았네, 저 코너에서 멈추지, 저기 또 신호등 걸렸나? 이렇게 집중을 딱 하고 있을 때 그 차 위에 영화 광고 같은 게 딱 뜨면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광고들은 나 좀 여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역할을 이제 요구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가 도착하기 한 3분 전쯤에는 그 화면에 대한 집중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를 광고주들이 놓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우버를 광고용으로 씁니다. 그렇다면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차를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우버 운전기사들, 그리고 차를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광고를 띄우는 광고주, 이 세 집단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 집단이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글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글 옆에 광고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들은 몇 회 이상 이제 조회수가 있는 사람들은 내 글에 광고를 달겠다 안 달겠다, 그리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이상이 됐거나 혹은 내 블로그 내에서 그 광고를 클릭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를 내가 받겠다,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블로거들도 있죠. 네, 플랫폼을 이용하는 집단이 둘 이상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집단이 사용을 할수록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좀 더 복잡해지지만, 왜냐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우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운전을 하는 우버 운전기사가 돈을 벌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명 더가 있습니다. 네, 광고를 하는 사람도 돈을 법니다. 광고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우버에게는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버에게 돈을 내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우버를 타는 사람이 돈을 내고요. 그리고 우버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일정 수수료를 낼 겁니다. 수수료가 떼서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또 누가 냅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도 광고비에 대한 돈을 내게 됩니다. 우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버에게 돈을 내는 사람, 그런 비즈니스, 그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몇 퍼센트나 흘러가는지, 이게 이제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을 건가, 이게 아트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돈을 내려고 하는지가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그 개념이 왜 중요하냐,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플랫폼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집단이 쓰고 있지? 몇 명이나 몇 개의 집단이 쓰고 있지? 각 집단은 이 플랫폼과 어떤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은 돈을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공짜로 쓰는 사람이냐, 수수료는 몇 퍼센트나 내고 있느냐, 요 관점에서 집단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제 슬라이드가 한 번씩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챗GPT가 슬라이드를 번역해 줄 거고요. 제가 영어로 둔 이유는 영어 표현이 한국어 표현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일부러 영어로 남겨둔, 만들어 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말로는 표현을 할 테니까 네트워크 이펙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음부터 영어가 나왔죠. 이 정의가 영어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로 정의를 써라고 요청을 할 때 정의를 못 쓰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 이펙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밸류를 가지는데요. 이 밸류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 과거에 제조업에서의 제품의 밸류는 그냥 그 제품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등이 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은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높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책정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로 측정되었었던 과거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네트워크 이펙트는 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밸류가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몇 명이나 이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 오피스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딱 빌 게이츠 한 명만 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접근 못해요. 좋은 제품일까요? 안 좋은 제품일까요? 빌 게이츠는 이거 쓰니까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너무 빠르게 속도가 잘 돌아가고 남들이 전혀 못 만들었던 동영상도 막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제품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컵을 저 혼자만 써요. 저 혼자만 써도 됩니다. 이게 아주 멋진 컵이고 정말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컵 주변에 금박으로 도금이 막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오피스는 이 혼자만 쓴다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잘 못 만들어졌더라도 2명이 쓸 때보다는 10명이 쓸 때 가치가 더 높습니다. 서류를 보내려고 하는데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내 파일을 유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도대체 너가 뭘 보낸 거니? 열리지도 않는데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너 그럼 MS 워드 쓰니? 라고 했을 때 of course 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서류를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쓰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생산된 서류는 건네지지도 봐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류로 변경해야 돼요. MS 워드 혹은 PDF로. 그게 그 제품의 가치입니다. 내가 지금 쓴 제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그 제품을 서류를 건네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MS 오피스, MS 워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데이터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처음 누군가에게 걸었어요. 그 건 사람이 전화를 또 가지고 있겠죠. 둘만 전화를 되게 열심히 해요. 전화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의 가치가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통화 품질이 좋냐 나쁘냐는 지금 이 네트워크 효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제품의 가치는요, 제품 하나당의 가치를 기반을 해서 3,000원짜리 도너츠는 3,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재료를 투입했고 그만큼의 맛을 냈었고, 네트워크 기반의 제품 가치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 도너츠의 경우는요, 내가 지금 먹은 도너츠를 어제 제가 먹었고 방금 전에 제가 사갔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도너츠의 가치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도 쓸래? 나도 쓰는데 너 친구한테도 말해줘. 이거 쓰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품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처음 론칭됐을 때는 카카오톡은 기존에 있었던 메신저, 근데 문자보다 뭐가 그렇게 더 좋은데?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애니팡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등수가 되게 의미있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팡을 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1등을 했는데 되게 그 1등의 의미가 높아집니다. 애니팡 3명밖에 안 간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1등을 해봤자 별로 그 1등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니팡 하다가 두덕 끊기기도 하고요.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핸드폰이 잘 돌아가지 않기도 하지만 계속 사람들한테 애니팡 들어올래? 초대장을 계속 보내요. 완전히 막 10년 전에 소개팅했던 남자들까지 초대장을 계속 보냅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의 제품의 가치는 기존의 제품의 가치들과는 달라서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고요. 제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얻는 수익의 창출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3,000원짜리 도넛을 만들잖아요. 오늘 이거 한 개라도 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제품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기반의 가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곳들, 쿠팡 같은 곳들, 사용자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사용자를 모으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몇 개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얼마나 내겠다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입니다. 만들어진 지 30년이 된 기업인데도 계속 적자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상장을 했던 쿠팡인데도 완전 적자 더미 속에서 상장을 합니다. 근데 쿠팡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 90 몇 퍼센트 이상이 쿠팡을 쓰기 때문에, 아마존을 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기존의 서비스와 기존의 그 프로덕트, 제품과는 완전 다른 방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오브 뷰, 이 기업을 바라보는 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메칼프 법칙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기존의 기업의 가치는요, 수학, 체증의 형태를 가지고 체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이 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조 공장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되고요. 몇백 명 이상, 200명 이상 사실 늘리기 시작하면은 그 공장을 다루거나 그 내부 직원들을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이, 하나의 회사가 제품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삼성 핸드폰을 판매하고 한 명이 여러 개의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많이 팔아도 특정 시점 이상이 되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들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쿠팡 사이트 한 개 만들어 두고 나면은 가입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그 사이트에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자가 엄청 많아지면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광고도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별 가입자의 가치가 그냥 한 명이 늘면은 한 명의 가치가 생겼었는데, 네트워크 전체의 가치를 산정을 하자면은 n 곱하기 n-1의 가치로 증가합니다. n 제곱이기 때문에 가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시점 이상이 되면 가입자가 늘어날 때 기업이 더 이상 가입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제품들이 네트워크 경제에 따라서 발전을 했었습니다. 전화기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졌던 핸드폰 제품들 같은 것들도 다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해서 발전했습니다. 이들을 플랫폼 이론이라고 명명을 하는 그것은 좀 최근의 일이었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물며 5일장도 네트워크 이론, 그 플랫폼 이론에 맞게끔 해석이 됩니다. 전화기를 한 명만 쓸 때, 두 명만 쓸 때는 그냥 한 번 연결되는 거죠. 근데 5명이 쓰고 나면은 5 곱하기 5-1, 20개의 선이 형성이 됩니다. 밑에 봅시다. 밑에는 몇 개의 핸드폰 전화기입니까? n 곱하기 n-1을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식을 확인해 볼게요.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5개인데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만들어지죠.
네, 20개가 아니고 나누기 2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나누기 2를 하더라도 n의 제곱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카톡을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 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 스마트폰을 도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봤을 때,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 점프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가다가요.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막아도 막아지지 않을 만큼의 수치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1억 5천만 명, 1억 5천만 명 이렇게 수치가 2012년, 2013년을 기점으로 올라갔었죠. 거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바로 애니팡입니다. 2012년에 애니팡 한다고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스마트폰 중에서 갤럭시 1으로 애니팡을 하면은 탕 터지는 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동물들이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그 갤럭시 2로 엄청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음 구매를 할 때 가장 첫 핸드폰이 갤럭시 2인 사람들도 애니팡 덕분에 되게 많았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결국에는 뭐가 차이점입니까?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제품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로 결정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